이 집의 모든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무거운 문은 제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베트남에서 왔습니다.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하지만 사과밭은 지옥이었습니다. 여권을 빼앗겼습니다. 외출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방관했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록했습니다. 작은 녹음기 하나가 제 무기였습니다. 새벽 2시 맨발로 도망쳤습니다. 느티나무 아래 헤드라이트가 저를 기다렸습니다. 법정에서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3년 후 저는 다시 그 사과밭에 섰습니다. 이번엔 주인으로. 사과의 향기가 다시 달콤해졌습니다. 그것은 용기의 냄새였습니다. 2019년 4월 베트남 하노이 누이바이 국제공항. 박리는 낡은 캐리어 하나를 끌고 출국장을 빠져나왔습니다. 29살의 나이 그녀의 손에는 결혼 비자와 한국행 항공권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싸준 쌀국수 양념과 사진 한 장.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리나, 한국 가면 잘 살 수 있을 거야. 어머니의 말은 희망이라기보다 기도에 가까웠습니다. 메콩 델타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리는 14살부터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저녁 8시까지 재봉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가락에 박힌 바늘 자국이 그녀의 이력서였습니다.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박민수를 처음 만난 건 석 달 전이었습니다. 36살의 한국 남자는 어색하게 웃으며 사과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집은 사과 농사를 짓습니다. 경상북도 청송이라는 곳이에요. 공기 좋고 물 맑은 산골입니다. 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과가 얼마나 비싼 과일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명절에나 먹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부모님 잘 모시겠습니다. 그녀는 유창하지 않은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민수는 안심한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뒤에서 중개업자가 서류를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청송까지는 5시간이 걸렸습니다. 고속도로를 벗어나자 길은 점점 좁아졌습니다. 산이 높아지고 터널이 이어졌습니다. 차창 밖으로 사과나무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꽃잎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저게 다 우리 집 과수원입니다. 민수가 가리킨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산비탈을 따라 끝없이 펼쳐진 사과나무. 리는 숨을 삼켰습니다. 베트남에서 본 어떤 과수원보다 넓었습니다. 대단하네요. 아버지가 평생 가꾼 거예요. 이제 나이가 드셔서 제가 물려받을 예정입니다. 민수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리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 열심히 살면 어머니에게 돈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동생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집은 과수원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2층 슬레이트 지붕의 낡은 집. 마당에는 농기구들이 놓여 있었고 큰 개 한 마리가 짖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왔나? 시아버지 박종철이었습니다. 67살. 허리가 곱고 목소리가 컸습니다. 그는 린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젊고 건강해 보이네. 일 잘할 수 있겠어. 린은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박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 들어와. 시골집이라 볼품없지만 금방 익숙해질 거야. 종철은 먼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린은 캐리어를 끌며 뒤따랐습니다. 현관을 지나 거실로 들어서자 된장찌개 냄새가 났습니다.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배고프지? 일단 밥부터 먹어. 감사합니다. 린은 밥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먹는 따뜻한 밥이었습니다.
종철은 맞은편에 앉아 그녀를 지켜봤습니다. 여기선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해. 사과나무는 매일 손이 가거든. 일 많아도 힘들다고 하지 마. 네, 아버님. 말 잘 듣고 열심히 하면 잘 살 수 있어. 사람이 좋으면 하늘도 돕는다고 했어. 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위로처럼 들렸습니다. 이곳에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가슴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2층 작은 방으로 린을 안내했습니다. 여기가 우리 방이야. 좁지만 괜찮지? 방에는 침대 하나와 옷장, 작은 화장대가 전부였습니다. 창문을 열면 사과나무가 보였습니다. 달빛 아래 하얀 꽃잎들이 흔들렸습니다. 예쁘네요. 봄이 제일 예쁜 계절이야. 사과꽃이 지고 나면 열매가 맺히지. 그때부터 진짜 바쁜 거야. 민수는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리는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적어도 이 남자는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내일부터 아버지한테 일 배워. 나는 청송 시내에서 농산물 유통 일을 하거든. 자주 집을 비울 거야. 혼자요? 아버지가 계시잖아. 걱정 마. 아버지는 좋은 분이야. 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의 사과나무를 바라봤습니다. 꽃잎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리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내려가자 종철이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일찍 일어났네. 네, 아버님. 밥은 솥에 있어. 알아서 먹고 나와. 일 시작해야지. 리는 서둘러 밥을 먹었습니다. 김치와 된장찌개를 곁들여 먹는 아침. 베트남의 쌀국수가 그리웠지만 참았습니다. 과수원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종철은 가지치기와 물주기, 병충해 관리 방법을 일일이 가르쳤습니다. 말수는 많지 않았지만 가르칠 때는 꼼꼼했습니다. 사과나무는 손이 가는 만큼 열매를 준다. 게으르면 망하는 거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그렇게만 해. 오후가 되자 민수가 집을 나섰습니다. 유통일로 대구까지 간다고 했습니다. 저녁까지 돌아오지 못할 거라고 했습니다. 잘 다녀와요. 리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가 마을 어귀로 사라졌습니다. 과수원에는 그녀와 종철만 남았습니다. 저녁 무렵 리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종철이 뒤에서 지켜봤습니다. 그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등줄기가 따끔했습니다. 음식 잘하네. 감사합니다. 민수는 운이 좋아. 예쁘고 일 잘하는 며느리를 얻었으니까. 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칼로 물을 썰었습니다. 종철은 한참 동안 서 있다가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민수는 전화로 늦는다고 말했습니다. 리는 2층 방으로 올라가 문을 잠갔습니다. 창밖으로 사과꽃이 보였습니다. 달빛 아래 하얗게 빛났습니다. 이곳이 내 새 삶의 시작이구나.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무언가가 무거웠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었습니다. 멀리서 철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개 짖는 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리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어머니의 얼굴을 꿈꿨습니다. 어머니는 울고 있었습니다. 이유를 묻자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리나, 조심해. 꿈속에서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리는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점점 더 자주 집을 비웠습니다. 대구, 포항, 안동. 유통일이 바쁘다고 했습니다. 아침에 나가서 밤늦게 돌아왔습니다. 어떤 날은 아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일이 이렇게 된 거야. 조금만 참아줘.
전화 너머 민수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리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과수원에는 그녀와 시아버지만 남았습니다. 종철은 매일 아침 린을 깨웠습니다. 새벽 5시 어김없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일어나. 일해야지. 린은 잠옷 차림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종철은 문틈으로 방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의 시선이 그녀의 몸을 훑었습니다. 옷 입고 나와. 네, 아버님. 문을 닫으려 하자 종철이 손을 뻗어 문틀을 잡았습니다. 잠깐의 침묵. 린은 숨을 참았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건 좋은데 옷은 단정하게 입어야지. 그는 천천히 손을 걷었습니다. 발소리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린은 문을 잠그고 등을 기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낮에도 시선은 계속됐습니다. 과수원에서 일할 때, 부엌에서 설거지할 때, 빨래를 넣을 때, 종철은 항상 가까이 있었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가까웠습니다. 이 가지는 이렇게 쳐야 해. 그는 린의 뒤에 섰습니다. 그녀의 손을 잡고 가위질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손등에 닿는 그의 손이 뜨거웠습니다. 아버님, 알겠습니다. 린은 한 발짝 물러났습니다. 종철은 웃었습니다. 겁이 많네. 가르쳐 주는 건데 뭐. 죄송합니다. 미안할 것 없어. 며느리 잘 되라고 하는 거지. 그의 말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언제 집에 와요?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요. 그냥 보고 싶어서요. 민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 주는 힘들 것 같아. 거래처 일정이 꽉 차 있거든. 아버지가 뭐라 하셨어? 아니에요. 아무 말씀도. 그럼 됐네. 아버지 말씀 잘 듣고 있어. 나도 빨리 가고 싶은데 어쩔 수 없잖아. 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불편하다는 느낌,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 알았어요. 조심히 다녀와요. 그래, 힘들면 아버지한테 말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린은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화면이 흐려졌습니다. 눈물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린은 2층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사과꽃이 보였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아름답게 보이던 풍경이 이제는 감옥의 창살처럼 느껴졌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느리고 무거운 걸음. 종철이었습니다. 발소리가 그녀의 방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똑똑. 리나, 자니? 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숨을 죽였습니다. 자는구나.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하니까 푹 쉬어.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린은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일어나 문고리를 확인했습니다. 잠금 장치는 있었지만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린은 옷장을 끌어 문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종철의 태도는 더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리나, 사과창고 청소 좀 해줘. 네, 아버님. 사과창고는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낡은 컨테이너 박스를 개조한 창고였습니다. 안에는 농약과 비료, 수확 도구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린이 청소를 시작하자 종철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문을 닫았습니다. 아버님, 문은 열어두는 게 더운데 닫아야 시원하지. 걱정 마. 그는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린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등이 창고 벽에 닿았습니다. 리나, 너 민수한테 뭐라고 했어?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민수가 전화로 물어보더라. 아버지가 리니한테 잘해주냐고. 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종철은 더 가까이 섰습니다. 여기선 내 말을 들어야 해. 알겠어? 네, 아버님. 착하네. 그는 그녀의 팔을 쓰다듬었습니다. 리는 몸을 움츠렸습니다. 종철은 웃으며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창고 안은 어둡고 답답했습니다. 농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건 문화 차이가 아니야.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라고. 하지만 누구에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남편은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웃은 없었습니다. 친구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리는 다시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아버님이 저한테. 무슨 일이야? 리는 말을 멈췄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시선, 스킨십, 분위기, 모든 것이 모호했습니다. 증거도 없었습니다. 너무 가까이 오셔서 불편해요.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리나, 아버지는 원래 그런 분이야. 시골 사람이라 스킨십이 자연스러운 거지. 나쁜 뜻이 아니야. 하지만 아버지가 외로워서 그래. 어머니 돌아가신 지 5년이야. 며느리 생겨서 좋으신 거지. 내가 이해해줘야 해. 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너도 적응 기간이 필요한 거 알아. 조금만 참아줘. 내가 빨리 집에 갈게. 네. 전화가 끊겼습니다. 리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방은 고요했습니다. 창밖의 사과나무만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방관자였습니다. 아니, 침묵의 공범이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척했습니다. 편한 쪽을 선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리는 여권을 찾았습니다. 옷장 서랍에 넣어뒀던 여권과 신분증. 하지만 없었습니다. 모든 서랍을 뒤졌습니다. 침대 밑, 화장대 안,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찾는 거 있어? 종철이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리는 놀라 일어섰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여권 찾나?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도망갈 생각은 하지 마. 내 서류는 내가 보관하고 있어. 안전하게 말이야. 왜? 제 것인데요. 며느리가 무슨 서류가 필요해? 나가지도 않을 텐데. 종철은 웃으며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리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무릎이 떨렸습니다. 출입도 제한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아래 슈퍼마켓에 가자고 하면 종철은 거절했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사다 줄게. 여자 혼자 나가면 위험해. 저 혼자 괜찮습니다. 안 돼. 한국말도 서툰데 길 잃으면 어쩌려고. 모든 문이 닫혔습니다. 대문, 현관문, 그리고 그녀의 마음. 밤마다 리는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사과나무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 멀리 불빛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집은 산속에 고립돼 있었습니다. 어머니, 리는 중얼거렸습니다. 베트남이 그리웠습니다. 가난했지만 자유로웠던 날들, 공장 친구들, 시끄러운 거리, 쌀국수 냄새. 이 집의 모든 문이 잠겨 있었다. 그녀는 일기장에 썼습니다. 한국어와 베트남어가 섞인 글씨. 하지만 가장 무거운 문은 내 마음이었다. 창밖의 사과나무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꽃은 이미 지고 작은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계절은 흘렀지만 그녀의 시간은 멈춰 있었습니다. 리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속삭였습니다. 참으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5월이 지나고 6월이 왔습니다. 리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먹었습니다. 종철은 그런 그녀를 지켜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요즘 말이 없네. 아픈 데 있어? 아니요. 그럼 됐네. 말 없는 게 좋아. 여자는 조용해야지. 민수는 여전히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늦은 밤에 들어와 다음 날 새벽에 떠났습니다. 린과 마주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린은 욕실 거울을 보다가 멈췄습니다. 팔뚝에 멍이 있었습니다. 보라색과 노란색이 섞인 자국. 언제 생긴 건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기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종철은 린을 사과창고로 불렀습니다. 비료 정리 좀 도와줘. 린은 따라갔습니다.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창고 안은 어두웠습니다. 종철이 문을 닫았습니다. 아버님, 문은. 또 그 소리야? 덥다니까. 그는 다가왔습니다. 린은 물러났습니다. 등이 비료 포대에 닿았습니다. 리나, 너 요즘 나한테 불만 있지?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 눈빛 보면 알아. 종철의 손이 그녀의 어깨에 닿았습니다. 리는 몸을 떨었습니다. 제발, 그만하세요. 뭘 그만해? 난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아버님은 제 시아버지시잖아요. 종철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너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한 거야? 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민수한테 말할 거야? 어디에 봐. 누가 믿겠어? 그는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창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밤 리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돼.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끝내는 게 나을까? 베트남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서류도 없고 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동생들의 얼굴, 그들을 위해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무너질 순 없었습니다. 울음보다 증거가 더 강하다. 누가 한 말인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공장에서 일할 때 들었던 말 같았습니다. 베트남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은 동료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리는 일어나 서랍을 뒤졌습니다. 민수가 쓰던 오래된 MP3 플레이어가 있었습니다. 녹음 기능이 있었습니다. 이걸로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리는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부탁이 있어요. 뭔데? 한국어 공부하고 싶어요. 녹음기 하나만 사다 주세요. 라디오 듣고 따라 하려고요. 민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이번 주말에 사다 줄게. 공부하는 건 좋지. 고마워요. 전화를 끊고 리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첫 번째 단추를 끼웠습니다. 주말 민수가 작은 녹음기를 건넸습니다. 이거면 되지? 한국어 방송도 녹음할 수 있어. 네, 고마워요. 열심히 해. 한국말 늘면 좋잖아. 민수는 다음 날 아침 다시 떠났습니다. 리는 녹음기를 손에 쥐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리는 매일 녹음기를 켰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과수원에서 일할 때, 사과창고에 갈 때, 녹음기는 그녀의 앞치마 주머니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리나, 오늘 날씨 좋네. 기분 어때? 좋습니다, 아버님. 요즘 말이 많아졌어. 한국말 늘었나?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종철은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허리에 손을 올렸습니다. 리는 움찔했지만 참았습니다. 녹음기가 작동 중이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있으니까 좋네. 아버님, 이래야 해요.
급할 것 없어. 쉬었다 해도 돼. 그의 목소리가 모두 녹음됐습니다. 리는 몸을 떨었지만 견뎠습니다. 3주 동안 리는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식사 중 나누는 대화, 창고에서의 위협, 밤에 방문 앞에서 하는 말, 팔을 잡을 때의 소리, 거절할 때의 대답. 매일 밤 그녀는 녹음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메모도 남겼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리는 일기장에도 기록했습니다. 6월 15일 사과창고에서 팔을 잡혔다. 5분 동안 도망칠 수 없었다. 6월 22일 저녁 식사 후 어깨를 만졌다. 남편은 옆방에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글씨가 흔들렸습니다. 눈물 자국이 묻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 아래에서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린이 처음으로 혼자 외출할 수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종철이 병원에 갔고 민수가 잠깐 집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슈퍼 다녀올게요. 그래, 빨리 다녀와. 마을 슈퍼마켓 앞에서 린은 한 할머니와 마주쳤습니다. 강말순, 72살. 평생 청송에서 산 토박이였습니다. 어머, 너 박신혜 새댁이지? 베트남에서 왔다며? 네, 안녕하세요. 한국말 잘하네. 힘들지? 시골 생활. 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말수는 그녀의 얼굴을 유심히 봤습니다. 얼굴이 왜 그래? 아픈 데 있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거짓말. 내가 보면 알아. 우리 집에 잠깐 들어가자. 차라도 한잔하고 가. 리는 거절하려 했지만 말수는 그녀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말순의 집은 작고 따뜻했습니다. 앉아. 보리차 줄게. 리는 방바닥에 앉았습니다. 말순이 차를 내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팔을 봤습니다. 반팔에 가려지지 않은 멍자국. 이거 누가 그랬어? 리는 손으로 팔을 가렸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도 다 알아. 이 동네에서 몇십 년을 살았는데 박종철이 어떤 사람인지 저는 말 안 해도 돼. 근데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더 나빠질 거야. 말수는 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증거 있어? 녹음이든 사진이든. 린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말수는 웃었습니다. 요즘 세상에는 증거가 있어야 해. 울기만 해선 아무도 안 믿어. 녹음. 있어요. 많이요. 잘했어. 그거 나한테 맡겨. 내가 아는 변호사 있어. 인권 변호사. 좋은 사람이야. 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믿어줬습니다. 처음으로 편이 생겼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괜찮아. 우리 딸도 베트남 사람이거든. 내가 남의 일 같지 않아. 말수는 린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날 밤 린은 녹음 파일을 복사해 말순에게 넘겼습니다. 말수는 조심스럽게 USB를 받아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이제 조금만 참아. 변호사 만나면 방법이 생길 거야.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아. 넌 잘못한 게 없어. 기억해. 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늘이 달라 보였습니다. 여전히 어두웠지만 별이 보였습니다. 방에 돌아온 리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희망을 봤다. 작은 기계 하나가 내 생명을 붙잡았다. 그건 절망 속에서 움튼 첫 희망이었다. 창밖의 사과나무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열매가 조금씩 커지고 있었습니다. 린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말순이 전화했습니다. 리나, 내일 오후에 우리 집으로 와.
변호사 선생님이 온대. 네, 할머니. 리는 손을 떨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드디어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리는 장을 보러 간다고 말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종철은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린이 순종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순의 집에 들어서자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35살쯤 돼 보이는 깔끔한 인상의 여성, 김영미 변호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린 씨. 김영미입니다. 영미는 악수를 청했습니다. 린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앉으세요. 편하게 이야기해요. 린은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결혼, 시아버지의 행동, 남편의 방관, 여권 압수, 외출 제한. 말하는 동안 눈물이 흘렀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영미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메모를 했습니다.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녹음 파일 들어봤어요. 충분히 증거가 됩니다. 정말요? 네. 하지만 더 필요한 게 있어요. 병원 진단서, 사진 기록, 그리고 안전한 탈출 계획. 영미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먼저 몸에 멍이나 상처가 있으면 병원에 가야 해요. 진단서를 받아야 합니다. 병원은 혼자 갈 수 없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 조카로 위장해서 함께 가는 거예요. 말순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래, 그게 좋겠다. 내가 종철한테 말할게. 변호사 조카가 린이 한국 적응 도와준다고. 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두려움과 희망이 섞였습니다. 이틀 후, 영미는 조카로 위장해 집에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저는 김영미라고 합니다. 린 씨 한국 생활 적응 도와주러 왔어요. 종철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영미를 봤습니다. 누가 보냈어? 말순 할머니요. 할머니가 린 씨 걱정하셔서 부탁하셨어요. 그래. 뭐 도와준다는데 나쁠 건 없지. 영미는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린에게 눈짓했습니다. 린 씨, 잠깐 나가서 이야기할까요? 한국어 공부 자료 가져왔어요. 네, 언니. 두 사람은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사과나무 그늘 아래에서 영미가 속삭였습니다. 지금부터 증거를 더 모아야 해요. 사진, 녹음, 일기. 모든 걸 제게 주세요. 네. 그리고 탈출 날짜를 정해야 해요. 언제가 좋을까요? 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요. 남편이 3일 동안 집을 비워요. 알겠어요. 그때 새벽 2시에 마을 입구 느티나무 아래로 나와요. 제가 차로 데리러 갈게요. 혼자 나갈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당신은 이미 여기까지 왔잖아요. 영미는 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린은 준비했습니다. 여권은 찾을 수 없었지만 다른 것들을 챙겼습니다. 옷 몇 벌, 통장, 녹음기, 일기장, 작은 가방 하나에 담을 수 있는 것들. 밤마다 탈출 경로를 머릿속으로 그렸습니다. 2층 방에서 내려와 현관문을 열고 대문을 통과해 마을길로. 느티나무까지는 도보로 10분. 하지만 가장 어려운 건 소리 없이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낡은 계단은 삐걱거렸습니다. 대문은 무거웠습니다. 개가 짖을 수도 있었습니다. 리는 매일 밤 연습했습니다. 어느 계단이 소리 나는지 확인했습니다. 대문 손잡이를 천천히 돌리는 법을 익혔습니다. 약속된 날이 왔습니다. 화요일 밤 민수는 대구에 있었습니다. 종철은 일찍 잠들었습니다. 집은 고요했습니다. 리는 침대에 누워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 아직 3시간이 남았습니다. 잠들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더 두려운 건 이곳에 남는 것이었습니다.
할 수 있어.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베트남어로, 한국어로 반복했습니다. 새벽 1시 50분, 리는 일어났습니다. 옷을 입었습니다. 가방을 들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종철의 방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리는 맨발로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한 칸, 두 칸, 세 번째 계단에서 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멈췄습니다. 숨을 참았습니다. 코 고는 소리는 계속됐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현관에 도착했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밖은 추웠습니다. 6월이었지만 산골의 새벽은 쌀쌀했습니다. 리는 가방을 꽉 안고 대문으로 향했습니다. 대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천천히 돌렸습니다. 뒤에서 개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발. 개는 일어났지만 짖지 않았습니다. 다가와 그녀의 손을 냄새 맡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누웠습니다. 리는 대문을 밀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사과밭이 양옆으로 펼쳐졌습니다. 달빛 아래 나무들이 검게 보였습니다. 리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걸었습니다. 뛰었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다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10분 후 느티나무가 보였습니다. 마을 입구에 오래된 나무. 그 아래에 헤드라이트 불빛이 있었습니다. 영미의 차였습니다. 차문이 열렸습니다. 린 씨. 영미가 뛰어나왔습니다. 린을 안았습니다.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린은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몸이 떨렸습니다. 영미는 그녀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안전해요. 정말요? 네. 이제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돼요. 리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사과밭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집이 작아졌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어요.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차창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영미가 운전하며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쉼터로 갈 거예요. 거기서 쉬고 법적 절차 시작할게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니에요. 당신이 용기 낸 거예요. 쉼터는 따뜻했습니다. 작은 방, 깨끗한 침대, 따뜻한 밥. 리는 오랜만에 안심하고 밥을 먹었습니다. 김치찌개와 쌀밥. 눈물이 났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맛있어요. 쉼터 선생님이 웃었습니다. 많이 드세요. 여기선 안전해요. 밥을 다 먹고 리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꿈이 없는 밤이었습니다. 악몽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깊고 고요한 잠. 오랜만의 평화였습니다. 새벽에 깼을 때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리는 창가에 앉아 햇빛을 봤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긴 싸움의 시작.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영미가 있었습니다. 말순이 있었습니다. 쉼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 자신이 있었습니다.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2019년 9월 대구지방법원. 리는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었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증인, 진술하시겠습니까? 네. 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곧 목소리는 단단해졌습니다. 저는 2019년 4월 한국에 왔습니다. 새로운 삶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지옥이었습니다. 종철은 피고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방청석 뒤편에 있었습니다.
리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창고에서의 일, 밤마다의 공포, 여권 압수, 외출 제한. 담담하게, 그러나 또렷하게 영미 변호사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피해자가 직접 녹음한 파일입니다. 총 27개, 누적 시간 3시간 42분입니다. 법정에 종철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리나, 이렇게 가까이 있으니까 좋네. 아버님, 이래야 해요. 급할 것 없어.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종철은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영미는 진단서도 제출했습니다. 피해자의 팔과 어깨에서 발견된 멍 자국,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 모두 피고의 지속적 학대를 증명합니다. 판결은 3주 후에 나왔습니다. 피고인 박종철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다. 리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옆에 앉은 영미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끝났어요. 네. 종철은 법정을 나가며 한 번도 린을 보지 않았습니다. 경찰에게 끌려가는 그의 뒷모습이 작아 보였습니다. 민수는 방관죄와 허위 진술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위자료로 과수원 일부를 린에게 넘겨야 했습니다. 법정 밖에서 민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리나, 할 말 없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린은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박린이 아니에요. 응우엔 티린이에요. 제 이름으로 살 거예요. 민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린은 영미와 함께 법원을 나섰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2022년 봄 청송의 어느 과수원. 입구에 새 간판이 걸렸습니다. 린네 과수원 LINS ORCHARD. 베트남어와 한국어, 영어가 함께 쓰여 있었습니다. 린은 사다리에 올라 간판을 닦았습니다. 언니, 이쪽 나무 가지치기 끝났어요. 젊은 베트남 여성이 소리쳤습니다. 린은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수고했어, 화. 과수원에는 5명의 베트남 이주 여성이 일했습니다. 린이 직접 고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 그녀처럼 국제 결혼으로 한국에 왔다가 어려움을 겪은 이들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에요. 다들 식당으로 오세요. 린은 과수원 한편에 지은 작은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나무 테이블, 따뜻한 조명, 베트남 쌀국수 냄새. 오늘은 내가 쌀국수 끓였어. 고향 맛이야. 여성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한국어와 베트남어가 뒤섞였습니다. 언니, 사과 진짜 잘 됐어요. 이번 수학 대박 날 것 같아요. 그러게. 다들 덕분이야. 린은 밥그릇을 들며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힘들었어. 하지만 여기까지 왔잖아. 앞으로도 함께 가자. 네. 식사 후 린은 과수원을 걸었습니다. 사과나무들이 꽃을 피웠습니다. 하얀 꽃잎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3년 전과 똑같은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저 멀리 낡은 창고가 보였습니다. 린은 그곳으로 걸어갔습니다.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은 깨끗했습니다.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농약 냄새 대신 사과 향이 가득했습니다. 벽에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법정 사진, 쉼터에서의 첫날, 과수원 간판을 거는 날, 그리고 여성들과 함께 웃는 사진. 증거의 방. 린은 중얼거렸습니다. 지옥이던 이곳은 이제 회복의 공간이었습니다. 용기의 기록실이었습니다. 창고 한쪽에는 작은 책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녹음기와 일기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를 구한 것들. 린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3년 전 글씨가 보였습니다. 이 집의 모든 문이 잠겨 있었다. 하지만 가장 무거운 문은 내 마음이었다. 그리고 그 아래 새로 쓴 글귀. 이제 모든 문이 열렸다.
가장 가볍게 열린 문은 내 마음이다. 저녁 리는 말순의 집을 찾았습니다. 할머니 왔어요. 어머 어린아, 어서 와. 말순은 그녀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아 보리차를 마셨습니다. 과수원 잘 되고 있다며? 소문 들었어.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 아니었으면 전 여기 없었을 거예요. 아니야. 내가 용기 낸 거지. 난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야. 말수는 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근데 넌 정말 대단해. 그 지옥에서 나와서 이렇게 일어섰잖아. 힘들었어요. 매일 울었어요.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래도 안 포기했잖아. 네. 포기하면 지는 거니까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사과밭 너머로 붉은 노을이 보였습니다. 할머니, 다음 달에 베트남 다녀올 거예요. 그래. 가족들 보러? 네. 어머니 얼굴 보고 싶어요. 동생들도요. 좋겠다. 많이 그리웠지? 네. 이제 보여드릴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살고 있다고. 괜찮다고. 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수는 그녀를 꼭 안았습니다. 그날 밤 린은 과수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숙소 2층, 그녀의 방. 창문을 열자 사과꽃 향기가 들어왔습니다. 책상 위에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영미 변호사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린 씨, 잘 지내시죠? 다음 주에 청송 갈 일이 있어요. 과수원에 들를게요. 쌀국수 먹고 싶어요. 마이너스 영미. 린은 웃었습니다. 영미는 지난 3년간 그녀의 변호사이자 친구였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를 함께 했습니다. 울 때마다 곁에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선생님. 린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베트남 이주 여성 지원 모임 카페였습니다. 린이 만든 온라인 공간이었습니다. 새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언니, 저도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린은 답글을 달았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이야기하고 싶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제가 도와줄게요. 포기하지 마세요. 새벽 린은 과수원을 걸었습니다. 사과나무 사이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이슬이 풀잎에 맺혔습니다. 새가 지저귀였습니다. 그녀는 나무 한 그루 앞에 섰습니다. 3년 전 처음 심은 나무였습니다. 이제 그 나무에 사과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린은 사과 하나를 따서 냄새를 맡았습니다. 달콤했습니다. 사과의 향기가 다시 달콤해졌다.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것은 용기의 냄새였다. 멀리서 동료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웃음소리, 노랫소리. 린은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과수원은 아침 햇살로 빛났습니다. 사과꽃은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그 꽃잎 아래 린은 걸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땅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그리고 우리 주변의 현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셨다면,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사연 열매가 앞으로도 더 깊이 있고 더 인간적인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느낀 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됩니다. 지금까지 사연 열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의 다음 이야기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열매 하나가 맺히길 바랍니다.